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예고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제시하는 등 정책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해병대가 포항에서 육공군과 합동으로 대테러 저격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비롯해 육군 701 특공연대와 공군 5공중 기동비행단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사거리별 사격과 대테러 사격 등을 진행하며 각 군의 사격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포병부대에서 운용 중인 자동 측지 장비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사격 지원 능력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대폭 향상됐다며 포병부대의 대화력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습니다.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새로운 미국의 외교 안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분쟁과 전쟁에 평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My proudest legacy will be that of a peacemaker and unifier. That's what I want to be, a peacemaker and a unifier. 그러면서 미국의 주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만큼 주한미군 방위군 분담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미 방산협력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와 군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어떨지, 한국의 안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 이 두 가지가 현재 새로운 안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간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미 관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요.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이었죠. 북미 관계 관련한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주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북한 핵미사일 관련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지금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은 북한과의 대화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저런 의사들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미국과 전략적인 소통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확고히 해야 되겠고요. 현재까지 유지했던 한미 확장 억제를 중심으로 북핵 대응도 문제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김정은은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 기간 공언한 대로 우크라이나전을 조기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 그리고 일부 북한의 포로가 생포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 우리가 전쟁이 종전으로 가면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 분야 말고도 경제, 문화 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한 상태고, 북한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 발생 시에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을 하여 본인들의 방위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과학기술 이전하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맹국들하고 철저하게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네.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방위비를 거의 9배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재임 시절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도 발언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2기에도 그런 시도가 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는 돈이 없는데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철수냐 아니냐 OX 문제는 아닙니다. 감축이라는 내용도 존재를 하거든요. 지상군 관련해서 미군이 감축할 의도를 가진 것은 비단 북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한미군의 역할 제조적 문제 때문에 공군, 해군 위주로 군사력을 운영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위비 분담금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빅딜로 협상을 준비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가진 않을 겁니다. 감축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좀 잡아야겠습니까?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 나토와의 협력 등이 중국과의 관계에 소홀한 이유가 아닌가 우리끼리 이제 논쟁을 많이 펼치곤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호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중 간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나토와의 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특징은 전쟁 불사가 아니라 전쟁은 최대한 막겠다. 무엇을 통해서? 최대한 억제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대만 등에서의 무력 충돌에 한국이 개입하는 여부를 놔두고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고민이 많았다면 최소한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는 최소화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나토와의 관계도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저격수는 공포의 대상인데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각 군의 특수부대원들이 합동 대테러 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훈련장에 연달아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실탄 장전! 준비되면 사격! 히트! 동전 사격! 히트! 동전 사격! 저격수와 관측병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의 표적을 연달아 명중시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는 지난 20일부터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전평시 대테러 저격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저격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각 군의 특수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사격 노하우를 공유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를 비롯해 육군 701 특공연대와 육군 특수전학교, 공군 5공중 기동비행단 257 특수임무대대 등 장병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100m에서 800m까지 사거리별 사격과 근접 전투 대비 소총, 권총 사격, 대테러 사격 등 다양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저격수 합동훈련은 각 군의 전술과 기술을 통합해 실전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서로의 사격 기술과 전술을 공유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대의 강점이 모여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우리 군 전체의 전투력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군은 정기적으로 합동 저격 사격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로 공개한 영상 속 북한군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병사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1명입니다. 5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북한군 병사는 침상에 누워서 한국인 통역을 거쳐 우크라이나 보안국 조사관의 질문을 듣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거 모르면서 실제 전쟁할 때까지도 우리가 맞춰야 게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던 모르겠어요. 소속을 정찰국 2대대 1중대라고 밝힌 이 병사는 북한에서 선박을 타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 열차에 탑승해 육로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파병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군 병사는 러시아제 무기와 군사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몇 명씩만 뽑아서 가르치며 자신은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군인들을 러시아 영토로 이동 훈련시키고 그러한 정보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사실은 포로들의 말을 통해 확인됐다며 북한이 전쟁에 가담한 것에 대한 모든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포병부대에서 운용 중인 자동 측지 장비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병전력은 표적을 직접 조준하면서 사격하는 직사화기와 달리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목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간접 사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격을 위해 측지 장비로 좌표와 방위각, 표고 등 사격 재원 산출이 필수적입니다. 측지 장비의 정확도에 따라 사격의 오차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정확한 측지 정보 산출을 위해 원격 측지가 가능한 자동 측지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측지 장비는 임무 수행 전 정지 상태에서 실시하는 초기 정렬 시간이 길고 방해 신호로 장비를 교란하는 스푸핑 공격에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신속한 사격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현존 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통해 자동 측지 장비의 초기 정렬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영속도 부정 시간도 기존 40초에서 20초로 단축해 포병부대의 임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재민과 스푸핑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파 교란 공격에도 정확한 사격 재원 산출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자동 측지 장비 성능 개선으로 사격 지원 능력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켜 포병부대의 대화력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병무청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병역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효율적인 관리와 병역 이행자 예우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제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챙기는 정책 방향은 병역의 공정성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역 판정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대국민 신뢰를 쌓고 혹시 모를 병역 면탈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또 유연한 국외 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외 병역 자원 관리에도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현역병을 적기에 충원하거나 병력 동원 태세를 확립해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한다는 것도 병무청이 제시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특히 육군이 월 단위로 선발하던 특기병 선발을 연 단위로 전환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역 운영 방안도 주요 업무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현역 입영 대상과 유사하게 전공이나 직업을 고려해 적합한 복무기관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 이행자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마련해 청년 생애 설계를 지원하거나 병역 명문가 사업을 통해 병역 이행자를 예우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 전문 미디어 KFN이 KT 지니TV 101번 채널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사년 새해를 맞아 광고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을 찾았는데요.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의 CGV 영화관에서 KFN의 새 채널 101번 채널을 안내합니다. 서울 강남의 5개 전광판에서도 KFN 새 채널 101번의 시작을 알립니다. KFN은 최근 KT 지니TV 송출 번호를 기존 260번에서 101번으로 변경해 국민과 국군 장병을 새롭게 찾았습니다. 채널 101번에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리 국군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을 상대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군의 날로 지정했는데 101번 채널은 그 뜻을 함께하는 겁니다. KT 지니TV와 함께하는 KFN의 새 번호 101번은 이번에 전국 CGV 117개 영화관과 서울 강남 등 시내 곳곳에서 5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채널이 앞번호로 이동하면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고 국내 유일 국방 전문 매체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채널 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장병들의 군 생활과 안보 등 KFN만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어 친근감을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101번으로 당겨져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군의 날도 의미하는 101번이라고 해서 상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통해 그 KFN 채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통해 KFN 채널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KFN은 국군 장병과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참신한 국방 콘텐츠와 국방 정책 홍보로 인지도를 높여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화관과 5개 전광판에서 송출되는 KFN 101번 홍보 영상은 다음 달 1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K방산 수출의 핵심 K9 자주포는 명실상부 명품 자주포로 통하는 이름이 됐는데요. K9 자주포의 위력은 바로 포신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방산톡톡 시간에는 K9 자주포의 포신 제조업체를 만나 그 위력의 핵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을 더 명품 무기로 만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의 트렌드는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K9은 대한민국 자부심의 명품 무기로서 일반적으로 크게 포신 조립체하고 주택복제기 조립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신 조립체는 탄을 목표 지점까지 멀리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택복제기 조립체는 발사했을 때 발생되는 사격 충격력을 제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구 앞쪽에 제트기라는 구성품이 존재하는데 주택복제기의 반동을 갖다 동일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트기의 기능 자체는 주퇴력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K55 같은 경우는 배풀형 형태의 제트기를 가지고 있고요. K9 같은 경우는 다당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K9은 음압 수준이나 소음에 대한 영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능하고 성능에 맞게 설계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9은 일반 곡사포라 불리고 있고요. 산이나 건물, 장애물들을 피해서 탄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곡사포고, K2는 이동하거나 보이는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한 전차포로 분류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정확한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포열의 길이를 길게 하고 포열 내부에 강선을 적용시켜서 발사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9 포열 같은 경우는 모든 생산되는 포열에 사격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열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운용 압력보다 약 113%가 초과되어 있는 압력으로 내고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주택복적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택복적 시험 그리고 포미장치 쪽은 내구성 시험을 통해서 기능과 성능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열 전 구간에 크롬 도금을 적용해서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포신의 마모 수명을 현재 대비 약 150% 정도로 향상시키려고 시험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열 내부에는 당연히 높은 고압과 압력의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모가 생기고 팽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포신에 대한 마모 특성과 피로 특성을 두 가지를 갖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포열에 있는 내부 광선하고 광저를 측정을 해서 치수에 벗어나는 범위를 갖다 확인하는 마모 특성을 측정하는 게 있고, 피로 수명 같은 경우는 최고 장력 기준으로 1000발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포신에 대한 마모 특성과 그다음 피로 특성을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포신의 폐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K9을 더 명품 무기로 만들려면 발사 속도에 대한 증대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능 개량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거리, 그러니까 증대를 위한 초장사정 복사품 무장, 그리고 차세대 고화력 전차 무장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군에 대한 전력 증강과 국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가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산 무기 체계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거는 이제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무기가 이제 자주 잘 개발이 되면서 자주 국방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포열의 전문 개발 업체로서 대한민국 방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1월 19일 동해안에서 한국 해군 경비함 당포함이 어로 보호 작전 중 북한 해안포에 피격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월 19일 해군 당포함이 동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50여 척의 명태잡이 어선들의 어로 보호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때 북한 경비정 2척이 우리 어선들에 대한 납포를 시도하는데요. 당포함은 남측 어선을 남하시키던 중 북한 해안포 공격으로 침몰합니다. 이로 인해 79명의 승조원 중 39명이 전사했습니다. 해군 당포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기습 도발로 해군 장병 39명이 전사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척의 PCE함을 도입합니다. 1월 21일을 보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월 16일 무장공비 31명이 황해도 연산을 출발합니다. 1월 17일 밤 11시쯤 무장공비들이 경기도 연천 지역 남방 한계선을 통과하는데요. 1월 19일 오후 2시쯤 파주 법원리 삼봉산에서 무장공비 침투 사실이 드러납니다. 1월 21일 밤 10시쯤 서울 자하문 고개에서 검문 중인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과 첫 교전이 발생하는데요. 첫 교전 이후 2월 3일까지 대간첩작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무장공비 31명 중 28명이 사살되고 1명은 생포됩니다. 1.21 사태는 한국 대통령을 시해하려 했던 북한의 무모한 계획이 실패로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비군 창설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1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1951년 1월 25일 중국군의 대공세를 막아낸 유엔군이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고 공세 전환 작전 썬더볼트 작전을 시작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월 15일 유엔군이 울프 하운드 작전으로 중공군에 대한 위력 수색 작전을 시행합니다. 1월 25일 썬더볼트 작전이 개시되는데요. 주공부대 투입 전에 실시되는 강력한 위력 수색 작전입니다. 1월 31일 유엔군은 오산에서 여주선, 안양에서 양평선까지 진출합니다. 썬더볼트 작전은 과감한 공세 작전으로 중공군 개입 이래 저하된 유엔군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유엔군은 이후 관악산에서 지평리 선을 확보해 서울 제털안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0 보병사단 15해안 감시기동대대가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완벽한 해안 경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부대는 오늘 경북 울진군 고포 해상사격장에서 지난 16일 해상 즉각조치 사격 훈련을 했다며 훈련에는 육군 23 경비여단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통합 상황 조치 훈련과 연계해 적 침투에 즉각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늘 오후 국방대학교 본교 컨벤션센터 세종대강당에서 안보과정 입교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보과정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안보과정에 입교한 입교생들은 45주 동안 국가안보 정책 수립과 관리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나흘간 2025년 방위력 개선과 방산 육성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올해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계획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방사청은 설명회에서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는 상층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전 중 1cm 내외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 중 한 차례 골 영향으로 하층 구름이 많았다가 공구시 이후에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내일 이후 점차 좋아져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철원 영하 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과 해상작전에는 큰 제한이 없겠지만 항공작전은 오전 중 안개로 인하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23일에서 25일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서는 한때 비 또는 눈이 지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27일부터는 골 영향으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연휴일인 27일부터는 많은 강수가 예보된 만큼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귀성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